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며느리 미선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나가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나가시면 저흰 어떡하라고요? 모르겠고, 이 집도 내가 팔았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가면 된다.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참았어요. 이제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예요. 올해 72이에요. 5해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였어요. 아들은 저를 위해 땅 한 필지를 남겨뒀어요. 3억 정도 되는 땅이었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노후를 위해 쓰세요. 하지만 며느리 미선이는 달랐어요.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실 건데 이 집에서 같이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렇게 며느리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서로 예의를 지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생활비는 따로 안 드려도 되죠? 저희가 집도 내주고 밥도 해드리는데요. 며느리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줬어요.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저녁은 정확히 6시까지 상에 올려야 했어요. 늦으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퇴근 시간 6시인데 밥이 아직 안 됐네요. 매일 그랬어요. 30년 식당 주방에서 일한 것처럼요. 아니, 식당이 나았죠. 거기선 돈이라도 받았으니까요. 이 땅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이 땅만 있으면 나중에 나도 독립할 수 있어.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년 전 일이에요. 손자 준혁이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갑자기 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방 써도 되죠? 제 방은 작아서 공부하기 불편해요. 준혁이가 제 방 앞에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거들었죠. 어머니, 준혁이 공부방 필요해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시기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제 방을 빼앗겼어요. 저는 6평짜리 작은 다용도실로 옮겨갔어요. 창문도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죠. 그해 겨울이 정말 추웠어요. 보일러를 틀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전기세가 아까워서요. 아들이 남긴 땅만 있으면 돼. 나중에 그 땅 팔면 내 집 구할 수 있어. 저는 두툼한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손자가 제 방에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나왔어요. 할머니 방에서 담배 피웠어요.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계속 그랬어요. 며느리는 모른 척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며느리네 가족은 항상 거실 큰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주방 구석 작은 밥상에서 혼자 먹었어요. 어머니, 국 좀 더 가져와 주세요. 어머니, 반찬 리필이요. 어머니, 물 좀요. 식사 중에도 계속 불렀어요. 저는 제 밥을 먹다 말다 하며 계속 일어났어요. 손자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김치 더요. 할머니, 휴지 떨어졌어요. 마치 식당 종업원 부르듯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죠. 그래도 저녁은 차려야 했어요. 어머니, 편찮으시면 국이라도 끓여주세요. 저희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섰어요. 이 땅을 팔면 돼.
그러면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국을 끓이면서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올해 설날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설날에 저희 친정 가요.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사돈댁? 네, 저희 사돈 어른들이 어머니 뵙고 싶대요. 저는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사돈댁에 가자는 걸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설날 아침, 며느리네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밤 뭔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아니, 끊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요. 며느리 친정집은 넓었어요. 30평은 좋게 넘어 보였죠. 거실에 사돈 어른들이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신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명절 음식이 상에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 국 좀 더 가져와 주세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앞에서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가서 국을 더 떠왔죠. 어머니, 김치 좀 더요. 이번엔 손자 준혁이었어요. 사돈 어른신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또 일어났어요. 김치를 더 가져왔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부지런하시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렇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2세요. 사돈 어른신이 놀란 듯 말했어요. 그 나이에 집안일을 다 하시다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어머니는 집안의 짐이에요. 제 손이 멈췄어요. 생활비도 안 드리고 있어요. 대신 집안일 맡기는 거죠. 그게 서로 공평하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그래도 혼자 계시는 분인데. 사돈 어른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체면상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땅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명에 이전하면 보낼 건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저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30년이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5해요. 생활비 한 푼 못 받고 가정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짐이라고요?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요? 땅 명의만 이전하면 보낸다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요. 그때였어요. 뭔가 제 안에서 딱 소리를 내며 끊어졌어요.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었어요. 깨어난 거였어요. 왜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내 아들이 남긴 땅인데, 내 노후를 위해 남긴 거라고 유언장에 적혀 있는데,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72살 박영자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손자는 자기 방에 있었죠. 저는 제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아들 생각이 났어요. 엄마, 이 땅은 엄마 노후를 위한 거예요. 꼭 엄마를 위해 쓰세요.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유언이 될 줄은요.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새벽 4시가 됐어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나가자. 아들이 남긴 땅을 팔자. 그 돈으로 내 집을 구하자.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자.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며느리와 손자가 출근하고 등교하고 나서 저는 움직였어요.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봉투가 있었어요. 아들의 유언장이었어요. 5해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서요. 하지만 이제는 봐야 했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아들의 필체가 보였어요. 엄마, 이 땅은 엄마 노후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써주세요. 며느리에게 주지 마세요. 꼭 엄마만을 위해 써주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마지막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에게 주지 마세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둔 거예요.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알았어, 아들아. 이제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살게.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어요. 땅 등기부등본을 떼러요. 5년 전 아들이 돌아가신 후 명의가 제게 넘어왔어요. 상속 절차는 며느리가 다 해줬어요. 그때는 고마웠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는 제가 죽으면 그 땅을 가져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소유자 박영자, 지목전, 면적 600평, 공시지가 2억 8천만 원, 실거래가는 3억 정도 된다고 아들이 말했었어요. 저는 종이를 꼭 쥐었어요. 이게 내 거야.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남긴 거야. 며느리 것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을 지나쳤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땅을 팔고 싶은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사장님이 꼼꼼히 봤어요. 위치가 좋은데요? 3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최근에 이 동네 땅값이 올랐거든요. 한 2주 정도면 매수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좀 더 가져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데 하늘이 달라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흘러가야 할 때예요. 이 집에서, 이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였어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2주가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자가 학교 가면 부동산에 갔어요.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챙겼죠.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매수자 나왔어요. 2억 8천에 하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억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3억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깎이거든요. 그래도 2억 8천이면 좋은 가격이에요. 2억 8천.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어요. 잔금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산을 했어요. 2억 8천에서 세금 떼고 2억 5천 정도 남을 거예요. 그 돈이면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바닷가 쪽은 더 싸다고 들었어요. 1억 5천이면 작은 빌라 하나 충분하다고요. 그럼 나머지 1억은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제 예금 통장에 5천만 원도 있어요. 합치면 1억 5천이에요. 72살 앞으로 10년만 더 살아도 한 달에 12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충분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친구 순애한테 전화했어요. 순애야, 내일 시간 있니? 응, 왜?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집 말고 밖에서 보자. 알았어. 공원에서 볼까? 다음 날 오전 동네 공원 벤치에서 순애를 만났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순애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영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달라 보여.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설날에 사돈댁에서 들은 말, 며느리가 저를 짐이라고 한 것, 요양원 보내려 한다는 것, 땅을 팔기로 한 것,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것, 다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영자야. 정말 잘한 거야. 순애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도 너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생활비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하잖아. 순애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 건데? 바닷가 쪽으로 갈까봐. 집값이 싸다잖아.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이사할 때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순애야.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나왔어요. 순애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영자야. 내 인생 내가 살아. 다음 주 월요일이 됐어요.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검진 받으러요.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서 다녀오세요. 저는 부동산으로 갔어요. 매수자가 와 있었어요. 40대 남자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어요. 잔금일은 2주 후 금요일이에요. 그날 나머지 2억 6천을 받기로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새로 사실 집은 알아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아는 부동산 소개해 드릴까요? 동해 쪽에 괜찮은 데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한테 말했어요. 내일 오전에 가보시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사장님 차를 타고 동해로 갔어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였어요. 부동산에 도착해서 몇 군데 집을 봤어요. 마지막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15평짜리 작은 빌라였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화장실. 혼자 살기 딱 좋았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가격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금을 500만 원 냈어요. 잔금은 땅 매각 잔금 받는 날로 맞췄어요. 모든 게 척척 진행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실행할 시간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미선아, 너희 친정 한번 다녀오지 그래?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설날에 너희 친정에서 잘해주셨잖아. 인사도 다시 드릴 겸 다녀와. 며느리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 이번 주말에 다녀올까요? 응, 그래. 준혁이도 데리고 가.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하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말이면 땅 잔금 받는 날이에요. 그날 이사를 갈 거예요. 며느리와 손자가 없을 때요. 금요일 저녁 며느리와 손자가 짐을 챙겼어요. 어머니,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며느리가 떠나자마자 순애한테 전화했어요. 순애야, 이제야. 알았어. 지금 갈게. 30분 후 순애가 왔어요. 박스도 가져왔어요. 자, 이제 싸자. 저는 제 방으로 갔어요. 옷가지를 챙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사진첩을 챙겼어요. 아들 어릴 적 사진, 결혼식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유언장도 챙겼어요. 통장과 도장도 챙겼어요. 그게 다였어요. 72년 인생의 짐이 박스 3개였어요. 순애가 말했어요. 이게 다야? 응, 이게 다야. 원래 내 것이 별로 없었어. 순애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박스를 거실로 옮겼어요. 이사는 내일 아침 8시예요. 이사센터에 이미 예약해뒀어요. 오늘 밤만 버티면 돼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밤 11시였어요. 순애가 물었어요. 쪽지 남길 거야? 저는 고민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쓸까요? 잠깐 생각하고 적었어요. 미선아, 나는 오늘 이사 간다. 이 집은 이번 달 말까지 써도 된다. 그 후엔 새 주인이 들어온다. 집 계약은 내가 알아서 했다. 땅도 팔았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박영자. 짧은 쪽지였어요. 더 길게 쓸 필요가 없었어요. 쪽지를 식탁 위에 놨어요. 그리고 열쇠를 그 옆에 뒀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순애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영자야. 저는 작은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5년을 산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안 드는 방. 하지만 이제 안녕이에요. 내일이면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 거예요. 내 집에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와 제가 동시에 돌아봤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 미선이가 거실의 박스들을 보며 물었어요. 손자 준혁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사짐이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이사요? 어디로요? 내 집으로. 며느리가 박스를 하나 열어봤어요. 제 옷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농담 아니시죠? 농담 아니야. 내일 아침 8시에 이사 간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어머니가 이상해. 며느리 남편, 그러니까 제 작은아들 뻘 되는 사람이 30분 후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식탁을 가리켰어요. 쪽지 읽어봐. 며느리가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읽는 동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땅을 팔았다고요? 응, 팔았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허락도 없이 팔 수가 있어요? 내 땅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고 따졌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이 집은요? 이 집은 이번 달 말까지만 쓸 수 있어. 새 주인한테 넘어가. 새 주인이요? 응, 집도 팔았어.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해? 너희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했니? 저는 반문했어요.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손자 준혁이가 나섰어요. 할머니, 그 땅으로 저희 집 사려고 했던 거 아세요? 알아. 그런데 어떻게 파세요? 너희 집은 너희가 사. 내 땅으로 사려고 하지 말고. 준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머니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이기적? 72년 동안 남 위에 살았는데
이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셨잖아요. 5년 동안요. 모셨다고?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가정부처럼 부린 게 모신 거야? 며느리가 변명했어요. 집도 내드리고 밥도 해드렸잖아요. 방 하나 내준 게 집이야? 그것도 제일 작고 어두운 다용도실을.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천천히 며느리를 향해 걸어갔어요. 미선아, 너 설날에 사돈댁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짐이라고 했지.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어. 어머니, 그건 들었어, 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다 들었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땅 명의만 이전하면 보낸다고 했지?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5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줬어.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했어. 저녁은 정확히 6시까지 차려야 했지. 조금만 늦으면 한숨 쉬고 짜증내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나는 주방 구석에서 혼자 먹었어. 너희는 거실 큰 식탁에 앉아서 나를 불렀지. 국 가져와, 반찬 리필해, 물 떠와. 마치 식당 종업원 부르듯이. 손자 준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5년 전 내 아들이 죽었을 때 기억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는 울지도 않았어. 그저 유산 정리만 신경 썼지. 어머니, 그건 땅명에 내 이름으로 넘길 때도 너는 웃고 있었어. 왜 웃었는지 알아? 내가 죽으면 그게 내 거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전 내가 시집 왔을 때 생각나? 며느리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살았어. 그래도 참았어. 남편은 일찍 죽었어. 15년 전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손이 다 부르트도록 일했어. 저는 제 손을 쳐다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아들도 죽고 그리고 너희 집에서 5년. 합치면 30년이야. 30년 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짐이라고 했어.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어. 사돈 앞에서, 손님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이 땅은 내 아들이 어머니 노후 위에 남긴 거야. 유언장에 명확히 적혀 있어. 어머니만을 위해 쓰라고. 며느리에게 주지 말라고도 적혀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아들도 알았던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유언장에 못을 박아둔 거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자 준혁이가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준혁아,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방 빼앗아 가고 담배 피우고 김치 더 떠오라고 하고 할머니를 뭐로 본 거야? 준혁이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됐어. 나는 내일 떠날 거야. 너희는 이번 달 말까지 이 집에서 나가면 돼. 며느리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생활비도 드릴게요. 5년 동안 왜 안 줬어?
왜 지금 주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최후의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72년 참았어. 이제 됐어.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손자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며느리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친구 순애가 제 옆에 섰어요. 영자야,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5년 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제 방으로 가서 마지막 짐을 챙겼어요. 작은 가방 하나였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간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필요 없어. 연락하지 마. 며느리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애가 박스 하나를 들고 따라 나왔어요. 나머지 박스는 이사센터에서 내일 가져간다고 했어요. 밖은 어두웠어요.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순애 차에 짐을 실었어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내일 아침에 이사 가면 되지. 순애가 말했어요. 고마워, 순애야. 순애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5년을 산 동네였어요.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그저 홀가분했어요. 순애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순애가 이불을 깔아줬어요. 영자야,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잤어요. 5년 만에 가장 편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이사센터 차가 8시에 온다고 했어요. 순애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8시 정각 이사센터 차가 도착했어요. 며느리네 집으로 가서 박스들을 실었어요.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방문이 닫혀 있었죠. 손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스를 다 싣고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동해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2년 만에 새 출발이었죠. 차는 바다를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떠났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그녀만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사차는 계속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좋아. 저는 진심으로 웃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이사 기사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곳 가시네요. 여기 공기 정말 좋아요. 그렇군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예요. 조용하고 사람들도 착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작은 마을로 들어섰어요. 2층짜리 빌라 몇 채가 보였어요. 그중 한 채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제 새 집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어르신 오셨어요. 여기가 사시게 될 집이에요.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작은 거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15평이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이삿짐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박스가 3개뿐이라 금방 끝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열쇠를 건네줬어요. 어르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고 이사 기사님도 떠났어요. 거실에 순애와 저만 남았어요. 순애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영자야, 여기 정말 좋다. 바다도 보이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가구는 어떡할 거야? 내일 중고 가구점 가볼까 봐. 침대하고 식탁, 소파 정도만 있으면 돼.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순애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순애가 웃었어요.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지. 저녁이 됐어요. 순애와 마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음식이 맛있었어요. 회덮밥을 먹었어요. 신선한 생선이 입에서 녹았어요. 사장님, 여기 오래 사셨어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넘었지. 여기 오래 사실 거야?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잘 오셨어. 우리 동네 조용하고 좋아. 자주 오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애는 오늘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영자야,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응, 괜찮아. 조심히 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어. 고마워, 순애야. 순애와 포옹했어요.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순애가 떠나고 혼자 남았어요. 빈 거실에 앉았어요. 짐은 아직 풀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72년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집살이 하던 시절,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 키우던 시절,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시절, 아들이 죽고 며느리네 집에서 살던 5년.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 바다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숨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저도 살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어요.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침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공기가 상쾌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간단히 씻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10분 정도 걸렸어요. 백사장에 발을 디뎠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어요. 시원했어요. 7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1시간쯤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라면, 계란, 김치, 우유를 샀어요. 간단한 장이었어요. 혼자 먹을 거니까 많이 살 필요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라면에 계란을 풀어 넣었어요. 김치도 곁들였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먹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누가 국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반찬 리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속도로 천천히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중고 가구점에 갔어요. 작은 침대 하나를 샀어요. 식탁과 의자도 샀어요. 소파는 다음에 사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가구점 사장님이 저녁에 배달해 준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옷을 걸었어요. 서랍에 속옷을 넣었어요. 사진첩은 거실 선반에 놨어요. 아들 사진, 남편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아들아, 엄마 잘 살고 있어. 내가 남긴 선물 덕분이야. 고마워, 아들아. 저녁이 됐어요. 가구가 도착했어요. 침대를 방에 놓았어요. 식탁은 거실에 놓았어요. 이제 제대로 된 집 같았어요.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웠어요. 5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푹신했어요. 창문을 열어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잠들기 직전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왔어요. 바다는 여전히 파랗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완전히 이 마을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일어나요. 바닷가를 산책해요. 1시간씩 걸어요. 건강해졌어요. 허리도 덜 아파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식당 할머니, 슈퍼마켓 주인, 옆집 할아버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옆집 할머니들과 차를 마셔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할머니들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죠. 텃밭도 하나 얻었어요. 작은 밭이지만 제 것이에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줘요.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즐거워요. 오늘 아침도 텃밭에 갔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하나를 따서 물로 씻어 먹었어요. 달았어요. 제가 키운 토마토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국을 지나쳤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번호를 차단했어요. 편지도 한 통 왔었어요. 뜯어보지 않고 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손자 준혁이었어요. 할머니, 준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할머니 새 주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박 벤치에 앉았어요. 준혁이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뭐하러 왔니? 할머니 보러 왔어요. 볼 필요 없어. 돌아가. 할머니, 죄송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못됐어요. 방 빼앗고 할머니 무시하고 엄마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는 이제 소용없어. 할머니, 그래도. 준혁아, 너희 엄마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게 아니야. 땅을 잃어서 집을 잃어서 후회하는 거지. 나를 잃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고. 준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바다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설날에 사돈 앞에서 나를 짐이라고 했을 때, 요양원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후회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5년이 기회였어. 그 5년 동안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준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식사 때마다 하녀처럼 불러댔잖아. 제일 작은 방에 처박아 놨잖아.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희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너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준혁이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 할머니.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준혁이가 애원했어요. 할머니, 1년에 한 번이라도 뵐 수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할머니, 그래도 준혁아,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일어섰어요. 준혁이도 일어섰어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인가요? 응, 마지막이야.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자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남이에요.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준혁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저녁 바다는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72년이에요. 그동안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았을까요?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자를 위해,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봐요. 원하는 시간에 식사해요. 텃밭을 가꿔요. 이웃과 차를 마셔요. 책을 읽어요. TV를 봐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예요.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72년 만에 찾은 자유예요. 저는 창밖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이 바다를 볼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제가 원하는 만큼 볼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누구 허락 받지 않고요. 그저 제가 원하니까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진심으로 행복해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이에요. 박영자, 72살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느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